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나야 잘 지냈지. 그런데 갑주 넌 얼굴도 참 두껍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를 초대해서 그 망신을 줘놓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전화를 걸 수 있니? 저는 그때 이 말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갑주가 당황을 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뻔뻔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뻔뻔하다는 인정을 또 뻔뻔하게 하는 걸 들으며 저는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주연자 할머니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격려와 질책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결승선. 모두의 인생에 한 번쯤 있는 결승선을 저는 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연자야, 너 정도 재능이라면 충분히 대성할 수 있어. 저는 본래 수영 선수였어요. 저의 10대 시절 인생은 50m짜리 수영장 레인이 전부였습니다. 연자야! 죽을 힘을 다해서 팔을 줘. 어릴 적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 강 코치님은 항상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지만 그분의 코칭을 따라가기에 저의 재능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고질병이던 허리 디스크가 강행군을 버티지 못하고 터지고 말았거든요. 도 대회 우승으로 나름 주목받던 신인이던 저에게 가장 큰 기회였던 시대회 결승. 연자야, 허리는 괜찮니? 버틸만해요. 애초에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기도 하고요. 연자야, 결승이라고 무리할 필요 없어. 허리 부담이 너무 심하면 다음 대회를 노려도 되고.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제 눈에는 결승선만 보이는걸요. 그때 저의 온 정신은 결승선을 넘어 시상대에 오르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시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진짜 유망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저 때문에 고생하신 부모님과 코치님께 보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스타트는 더없이 좋았어요. 그날따라 몸이 가벼웠고 마치 물 위에서 몸이 날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승선을 코앞에 둔 10m 지점에서 허리에서 무언가 엇나가는 느낌이 들더니 더는 팔도 다리도 저을 수가 없더군요. 한없이 가벼웠던 저희 몸은 그대로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연자야! 이상함을 느낀 코치님이 비명을 지르며 제 레인으로 들어왔어요. 코치님의 도움으로 물 바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연자야, 괜찮니? 허리 밑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요즘은 그나마 나아졌다고 하지만 저 때만 해도 어린 선수들의 몸 관리를 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미안하다, 연자야. 내가 선생으로서 너를 더 잘 보살폈어야 했는데. 모든 훈련과 일정을 받겠다고 한 건 저였음에도 강 코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사죄를 하셨어요.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질 않았던 대학 병원 치료도 강 코치님의 지원 덕분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상 때문에 강제 은퇴를 하게 되면서 주변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한 아쉬움이 있었죠. 연자야, 허리는 좀 어때? 의사 말로는 환부 회복이 좋은 편이라던데. 그게 사실 허리보다 다른 곳이 더 아파요. 다른 곳? 네, 그때 저의 눈에는 여전히 넘지 못한 결승선이 아른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결승선 제가 선두였잖아요. 그대로 쭉 갔다면 제가 우승했겠죠? 아쉬워하는 저희 모습에 코치님은 여러 말 대신 그저 저를 품속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괜찮아. 지금까지는 수영이 너의 친구였다면 이제부터는 온 세상이 네 친구가 될 테니까. 병실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저에게 그날 코치님이 해주신 말씀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수영의 꿈을 접고 저는 그간 하지 못했던 다른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일반 회사에도 들어가 보고
남들처럼 연애도 원 없이 해보고 울고 웃고 하면서 세상과 조금이라도 더 친해져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남편도 생기고 우리 소중한 아들 자성이도 생기더군요. 자성이는 제게는 정말 보물 같은 아이예요. 제가 엄마 꿈을 대신 이뤄드릴게요. 피는 못 속이는 건지 어린 시절 자성이의 꿈은 저 대신 훌륭한 수영 선수가 되는 거였어요. 자성이는 저보다 체격 조건도 좋고 제 아들이지만 얼굴도 잘생긴 편이라 학교에서 인기도 좋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재능은 부족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엄마의 꿈을 어떻게든 이뤄드리고 싶었는데 도 대회 우승까지 했던 저에 비해 자성이의 성적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결국 주변의 조언에 따라 일찌감치 꿈을 접고 스포츠 에이전트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 분야에서는 꽤나 일이 잘 풀렸어요. 엄마, 이번에 미국 출장 가게 됐어요. 2주 동안은 현지 에이전트랑 같이 다닐 것 같아요. 해외 구단들과 국내 선수들을 연결시켜 주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자성이는 해외에 머무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며느리 갑주와 제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제가 새로 그린 그림이에요. 어떠세요? 갑주는 미대를 나온 화가입니다. 그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했죠. 꽃을 그린 거니? 만개하는 모습이 예쁘네. 어머니, 자세히 봐주세요. 이건 만개했다가 이제 시드는 모습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미처 못 봤네. 괜찮아요. 사실 이런 디테일은 정말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는 거라서요. 그럼 나는 예술적 감각이 없어서 못 알아봤다는 건가? 갑주는 묘하게 사람 열받게 만드는 화법을 사용했습니다. 대놓고는 아니었지만 은근히 사람 무시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것도 꼭 자기 유리할 때만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니, 이번에 저랑 전시회 가보실래요? 전시회? 네, 이번에 에드바르 뭉크 전시회를 대대적으로 하거든요. 어머니랑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갑주의 말을 따라 전시회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어머니, 저기 저 작품은 뭘 뜻하는 것 같으세요? 응? 글쎄, 난 처음 보는 거라서. 여기 밑에 작품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건 읽지 마시고요. 지금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사람도 처음 만나면 친해질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처음 보는 작품을 나더러 어쩌라는 건지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눈을 끔뻑이고 있거나 어설프게 뭐라고 말을 하면 며느리 갑주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쏟아냈어요. 이건 뭉크의 태양이라는 작품이에요. 저기 가운데 환한 빛 보이시죠? 저게 바로 타오르는 태양과 그 에너지를 표현한 건데 그 당시 뭉크의 환경을 고려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 길고 긴 장황한 설명을 듣다 보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걸 어머니께서 바로 이해하실 거라 기대하지는 않아요. 어머니도 느끼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미술 전공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너무 고차원적인 거라서요. 아, 그러니. 그래, 난 물에서 헤엄이나 칠 줄 알지. 미술 쪽에 대해서는 뭘 알겠니? 결국 지 자랑. 갑주의 모든 말은 항상 자기 자랑으로 끝났어요. 웃긴 점은 그래도 도 대회 우승이라도 했던 저와 달리 갑주는 제대로 된 개인전 한 번 열어본 적이 없었고 그나마 참가한 전시회는 어디 삼류 단체 끝자리 배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마저도 무관심 속에 매번 그림을 제대로 팔지도 못했고요. 저랑 갑주는 같은 예체능 계열이기는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레벨이 달랐죠. 저는 명확한 성적이 있는 대회 우승자이고
갑주는 아무런 자기 증명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꼴 보기 싫은 며느리하고 그럼 왜 같이 다니냐고 물으신다면 거기에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주야, 넌 다른 친구들은 안 만나니? 아, 친구들이요. 글쎄요. 제 입장에서 걔네를 만나는 건 시간 낭비예요. 미학적 관점이 제대로 일치하지도 않고 수준도 떨어지거든요. 갑주는 인간관계에 있어 젬병이었어요. 어떻게 된 게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사회 친구.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죄다 싸우고 인연을 끊었더라고요. 그것도 참 재주다 싶을 정도로요. 수준이 안 맞아? 그런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 아니니? 어머니는 다르죠. 달라? 다르다길래 뭔가 그럴듯한 말을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교양이 있는 편이라던지 어머니랑 자기는 잘 맞는 것 같다 같이 입에 발린 말들을 기대했죠. 그런데 갑주는 제 예상을 뛰어넘더군요. 네, 어머니는 가르치는 맛이라도 있거든요. 가끔 너무 답답하기는 하지만요. 뭐 이런 정신 나간 것이 다 있을까. 나불대는 입을 그대로 잡아 짝소리 나게 쳐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야 있나요? 소중하고 잘나신 우리 며느리님인데요. 그냥 친구가 없어서 인간관계가 어려우니 나한테 잠깐 저러는 거겠지. 평소 갑주는 거의 자성이랑만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고 그런 자성이가 해외 출장을 갈 때만 저를 찾는 거였어요. 출장이 잦은 아들을 둔 죄로 엄마로서 그 자리를 채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자 보자 하면 사람을 보자기로 본다고요. 갑주는 저를 보자기 수준을 넘어 어디 만만한 동네 할머니로 보더군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성이 뒷담을 제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요즘 자성 오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성이? 왜, 무슨 일 있니? 아니, 요즘 오빠가 너무 해외 출장을 자주 가잖아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뭐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자성이가 결혼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갑주에게 이미 수차례 이야기했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저도 걱정이 돼서 미리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갑주야, 괜찮겠니? 분명히 자성이 직업 특성상 해외에 자주 나가게 될 텐데. 에이, 괜찮아요. 오빠 없는 동안에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있으면 되죠. 그때는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더니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못 참겠다고 저에게 땡깡을 부리면 어쩌자는 건가요? 심지어 그렇지 않아도 힘들까봐 제가 그 온갖 히스테리를 다 받아주고 있는데 그런 저에게 대놓고 내 아들, 우리 자성이 욕을 하다니요. 분명히 선을 넘은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때 한 번은 참았습니다. 오죽 힘들면 나한테 말을 하는 걸까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 자성이가 요즘 출장이 잦은 편이긴 하지. 갑주, 네가 고생이 많다. 어머니가 생각해도 그렇죠? 아, 진짜. 이럴 거면 자성 오빠랑 결혼하지 말 걸 그랬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저 좋다고 연락하는 오빠들 많았거든요. 그렇구나. 너 좋다고 하는 오빠들이 많은 줄은 몰랐네. 그럼요. 얼마나 많았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만났던 의사 오빠도 잘 지내냐고 연락이 왔는걸요. 그건 그냥 너랑 한번 자보려고 연락한 거야. 정신 차려 이거사.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겨우 뱉지 않고 눌러 삼켰습니다. 그 말을 뱉었다간 싸움받게 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적당히 넘어가려던 저희 결심을 갑주는 기어이 무너뜨리더군요. 그날도 갑주의 요청 때문에 전시회에 간 날이었어요. 어머니,
저기 저 작품 언제 그려진 건지 맞춰보실래요? 그 즈음 저는 이미 갑주에 잘난 척에 질릴 대로 질린 상태라 어지간한 건 그냥 흘려듣는 경지였어요. 글쎄, 잘 모르겠네. 그냥 네가 알려주면 안 될까? 에이, 그러면 무슨 재미예요? 어머니가 직접 맞춰보세요. 내가 무슨 너 재미있으라고 존재하는 사람이니.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저는 괜찮은 척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네. 르네상스인가? 에이, 어머니. 이건 바로크 양식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새 까먹으신 거예요? 다음 그림은 어떠세요? 이건 진짜 쉬워요. 못 맞추면 인지능력 검사를 받아야 할 정도로요. 인지능력 검사? 네, 치매 노인들이 받는 검사요. 거기서 인내심의 한계가 1차로 왔습니다. 일단은 꾹 참고 전시회를 계속 보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올 때마다 사람 기분을 잡치게 만드는데 대체 내가 왜 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러니 친구들하고 죄다 인연이 끊기지 하는 생각마저 들고요. 그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갑주는 계속 말을 이어서 했어요. 사실 요즘 미술 시장은 완전 관종들의 세상이에요. 저처럼 순수 미술을 하는 사람한테는 냉혹한 시장이죠. 아, 그러니. 네, 전시회에 다수 참가한 제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진짜 배기들은 인사동이나 한남동보다 부암동 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제 수준에 그런 데까지 찾아가서 구걸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꼭 제 시대가 올 거라고 믿어요. 그렇구나. 억지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갑자기 갑주의 눈이 가로로 쭉 찢어지더니 말하더군요. 어머니, 제 말 듣고는 계신 거죠? 응? 그럼 듣고 있었지. 네 전시회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잖아. 아니, 어머니. 기계적으로 말만 들으시지 말고요. 공감을 해주셔야죠. 공감을. 내가 공감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 진짜. 그렇지 않아도 자성이 오빠 빈자리 때문에 매일 밤 외로워 죽겠는데. 어머니까지 이러시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확 그때 그 의사 오빠한테 연락이라도 할까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에서는 뚜둑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내심에 한계가 온 거였죠.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아, 갑주에는 내가 자성이 때문에 자기한테 신경 쓴다는 걸 뻔히 알고서 그러면서 지금 내 감정을 일부러 자극하고 있는 거구나. 일부러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니 감히 내 앞에서 의사 오빠한테 연락을 하네. 어쩌네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구나. 화가 치밀더군요. 뜨겁게 끓어오른 분노가 이성을 순식간에 불태웠습니다. 갑주 너 지금 제정신이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아니, 하소연도 적당히 해야지. 어떻게 허구한 날 나만 불러서 불평불만만 늘어놓니? 그리고 네 미술 경력이 대체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맨날 자랑만 늘어놓니 놓기를? 네가 제대로 된 대회 입상을 했니? 아니면 어디 표창장을 받았니? 난 적어도 도대회 우승 경력이라도 있지. 넌 대체 뭐가 있냐고, 있기를. 아니. 그게. 그리고 아무리 자성이한테 서운해도 그렇지. 나한테 무슨 전 남자친구들한테 연락이 왔니? 의사 오빠한테 연락을 하고 싶니? 어쩌니? 대체 그딴 소리는 왜 하는 건데? 나더러 어쩌라고? 내가 어디 그딴 소리까지 동조를 해줘야 하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시끄러워.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네가 그러니까 친구란 친구하고는 죄다 손절을 하지.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그따위 소리를 했다간 봐라. 두 번 다시 너랑 얼굴도 안 볼 테니까.
갑주가 뒤에서 뭐라고 떠들었지만 그냥 듣지도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속 하나는 시원하더군요. 어휴, 속이 다 시원하네. 이래서 예술가 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더니?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고 의존적이고 여하간 여러모로 너무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조금 더 참을 걸 그랬나? 앞으로 갑주 얼굴을 어떻게 보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로 대략 2주 정도 저랑 갑주는 서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뜻밖인 건 뭔지 아세요? 바로 갑주가 제게 먼저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갑주의 말투.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답을 했습니다. 갑주 너도 잘 지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갑주와의 대화는 모든 게 이질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 관계라는 게 싸우면 화해를 하고 그 후에 다시 더 좋아지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갑주는 그런 게 아니라 대뜸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시작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런 식의 대화가 많이 어색하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이질적임 가운데 갑주는 자기가 원하는 본론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저 이번에 전시회예요. 전시회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저는 갑주가 왜 전화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 자기 전시회에 올 사람이 없어서 연락한 거구나. 이미 친구들도 죄다 손절한 상태라. 그동안 전시회가 열리면 제가 항상 가서 도왔거든요. 준비부터 각종 자잘한 심부름까지 전부 다요. 잘 됐네. 이번에는 어디서 하니? 킨텍스? 아니요, 이번에는 인사동 쪽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사동 쪽에는 무료 전시회가 많이 열려요. 이번에도 어떻게 단체 전시회에 한 자리를 얻은 모양이었죠. 어머니께서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주의 말에 솔직히 말해서 고민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갑주의 잘난 척에 질려서 그리고 도를 넘는 막말에 신물이 나서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던 건데 제대로 된 화해도 하지 않고 또 녀석의 전시회를 간다는 게 영 꺼림칙했죠. 그런데 그때 갑주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지난번에는 제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갑주의 사과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얘도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하고요. 지난 2주 동안 저 자신을 많이 되돌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한 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던데 우리 며느리가 죽을 때가 된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기특한 마음도 들긴 했어요. 그래도 며느리로서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이 느껴졌거든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오히려 부끄러워지네. 어른으로서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날 갑주와의 이야기는 순조로웠고 결국 전시회에 가기로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갑주가 먼저 전시장에 와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일전에 일도 있고 이번에는 편하게 와주세요, 어머니. 그래도 괜찮겠니? 항상 일손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이번에는 다른 친구들이 와주기로 했거든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렇담 내가 꽃다발을 좀 사갈게.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 꽃 같은 건 사오지 마세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사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사람이 많이 오지도 않을 거니까
옷도 편하게 입고 오셔도 돼요. 꼬치건 뭐건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하더군요. 하도 뭐라고 하는 통에 결국 알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건 갑주의, 아주 교묘하고 질 나쁜 함정이었습니다. 갑주가 말한 시간에 맞추어 전시회장에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아빠. 우리 시어머니 오셨어. 전시회장 안에는 뜻밖에도 사돈 내외와 그 집 식구들이 총 출동해 있더군요. 순간 뭐지?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오랜만에 뵙네요. 말하는 사돈 내외의 곁에는 큼지막한 꽃다발과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모두 갑주를 축하하기 위해 사온 것 같았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돈네 식구들 모두 저마다 축하 선물을 가져와서 갑주를 축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모든 것을 살피자 갑주가 그제야 씩 웃으며 여우처럼 말하더군요. 어머니, 제 인생 첫 개인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첫 개인전이라고? 순간 당황해서 눈을 끔뻑이는데 바깥에서 낑낑대며 남자 하나가 화환까지 하나 들고 오더군요. 축 김갑주 작가 개인전. 사돈 이름으로 보낸 화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며느리 갑주는 저를 자기 첫 개인전에 아무런 언질도 없이 불러서 그 무엇도 사오지 못하게 해서 저를 자기네 가족 앞에서 몰상식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당황한 저에게 갑주가 철판을 깔고 다가와 말하더군요. 어머니, 혹시 축하 꽃다발 같은 건 따로 안 가져오신 거죠? 아니, 그게. 아이고, 갑주야.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시어머니께서 친히 행차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 일이지. 나도 알아, 엄마. 그냥 우리 시어머니랑 농담 한 번 한 거야. 농담은 무슨. 그건 누가 봐도 저를 엿먹이려고 만든 함정이었어요. 아무것도 사오지 않은 저의 빈손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는 사부인의 시선이 그걸 증명했죠. 당했다 싶더군요. 그 상황에서 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딱히 없었어요. 어차피 제가 억울하다며 이런저런 사실을 말해봤자 증거도 없으니 저만 성격 괴팍한 노인으로 찍힐 게 분명했죠. 인사를 마치고 사돈네 가족이 잠시 작품을 구경하는 사이 저는 갑주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속삭였어요. 죄송하다더니 이게 네가 나한테 사과하는 방식이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혹시 저한테 아직도 화나신 거예요? 저는 속삭였는데 갑주는 큰 소리로 거의 소리 지르듯이 말하더군요. 일부러 시선을 끄는 게 분명했어요. 그 바람에 사돈네가 이쪽을 쳐다볼 정도였죠. 사돈이 다가와 저에게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사부인 갑주에게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큰 잘못을 했다면서요? 아직 애가 어려서 모자람이 많습니다. 사부인께서 넓은 마음으로 한 번만 품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사돈, 저도 부탁드립니다. 사돈 내외가 저한테 다가와서 연신 고개를 꾸벅 숙이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망신인가 싶더군요. 이분들은 이래 전말을 갑주에게 들었을 테고 자기네 딸 개인전까지 와서 시애미질을 하는 이 고약한 여자에게 우리가 딸을 위해 고개를 숙여야겠다. 그런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무 죄도 없는 자기 부모까지 끌어들이는 며느리 갑주의 만행에 정말 화가 나더군요. 이러려고 나한테 사과했던 건가? 나한테 자기 첫 개인전을 이용해서 엿을 먹이려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함에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던 순간이었어요. 문이 열리더니 얼핏 보아도 품이 있어 보이는 노부부가 들어오더군요.
갑주가 반색을 하면서 달려가더라고요. 협회장님, 여기까지 직접 오신 거예요. 나름 미술계에서 이름 높다는 유관단체 협회장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거지만 갑주가 갑작스럽게 개인전을 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 협회장의 도움이었더군요. 갑주는 온갖 호들갑을 다 떨며 두 사람을 맞이했고, 그렇지 않아도 간단한 차림으로 왔던 저는 협회장 부부까지 왔다는 이야기에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런 사람들 앞에서까지 망신을 당하겠구나. 낙담에 고개가 떨구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말을 걸어온 것은 협회장의 아내였어요.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그분의 얼굴을 보는데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왜인지 그리움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죠.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던 그분의 입이 주저하며 열렸습니다. 혹시 주연자라고 아시나요? 낯익은 얼굴에서 나온 저의 이름에 순간 저의 시선이 흔들렸고 저희 둘은 거의 동시에 외쳤습니다. 연자야. 코치님? 뜻밖에도 갑주의 개인전을 열어준 협회장의 아내분은 바로 저의 수영 선수 시절의 은사였던 강 코치님이었어요. 코치님이 너무 놀라서 제자리에서 펄쩍 뛰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연자 너 맞니?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의례, 인연들이 그렇듯 코치님과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거든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니 저희는 서로를 얼싸안고 놔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반가워할수록 한 사람의 얼굴은 썩어 문드러져 갔습니다. 사모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알다마다요. 우리 연자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인걸요. 저희 시어머님이 사모님 제자였다고요? 네. 제가 젊을 때는 수영 코치로 일했거든요. 지금은 아예 현장을 떠났지만 우리 연자는 제가 봤던 최고의 재능이었어요. 저의 재능을 인정하는 코치님의 극찬에 제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반응을 살피는데 사돈네는 그냥 그렇구나 하는 반응이었지만 갑주 혼자서 분해 죽으려고 하더군요. 아니, 그런데 연자 네가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야? 원래 미술에도 관심이 많았니? 그게 여기 개인전을 연 작가가 바로 저희 며느리거든요. 아, 그래? 우리 김 작가님이 연자 며느리였어요? 세상 참 좁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지? 코치님은 순수하게 신기해하셨지만 갑주는 억지로 입꼬리만 올렸을 뿐 입도 뻥끗하지 않더군요. 그 아이가 왜 그러는지는 분명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갑주가 먼저 와서 제게 말을 해줬거든요. 코치님이 작품을 보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번에는 갑주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하지 마세요. 뜬금없는 말에 제가 잠시 눈을 끔뻑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뭘 말이니? 협회장님하고 사모님께 제 잘못을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아예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모두 없었던 걸로 해요. 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갑주 너는 원래 그렇게 속 편한 애였니? 칼로 사람을 찔러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네가 괜찮다고 하면 나도 괜찮다고 해야 해? 난 이미 네가 휘두른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역시 애초부터 저랑 화해할 생각이 없으셨군요. 뭐라고? 아니, 갑주야. 너 왜 말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두고 보세요. 나중에는 소름마저 끼치더군요.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마치 벽에다 대고 말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갑주가 처음부터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 꼴이 난 건지 의아했죠. 그리고 그러한 의문은 갑주의 전시회장을 떠나기 직전에 풀렸습니다. 그럼 연자야, 다음 달에 꼭 같이 식사하는 거다? 네, 코치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래간만에 코치님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 강 코치님네 부부를 먼저 보내고 저도 어차피 갑주랑 더 오래 있어봤자 피곤하고 불쾌했기에 떠날 준비를 하는데 협회장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제가 별건 아니지만 미리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어? 그게 어디 있지? 아, 거기. 내 가방 좀. 호들갑을 떨며 배웅을 하던 갑주가 이내 전시장 안을 향해 자기 가방을 달라는 듯 소리쳤어요. 그 순간 안에 있던 건 바로 저였죠. 가방을 달라는 건가? 갑주를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것도 아닌 코치님네 부부를 위한 선물을 주려고 한다는데 제가 직접 갑주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탁 소리가 나면서 작고 하얀 약통 몇 개가 떨어지더군요. 뭐지, 이게? 반사적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는데 인쇄된 한글 스티커가 겉면에 붙어 있었어요. 졸로푸트라고 써 있더군요. 졸로푸트? 이게 뭐지? 제가 의아해 하는데 보지 마세요. 어느새 다가온 갑주가 시뻘개진 얼굴로 약통을 낚아채더군요. 그 바람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 남의 가방을 멋대로 뒤지시는 거예요? 가방을 뒤지다니? 네가 달라고 해서 내가 전달해 주려다가 그런 걸 가지고? 사실을 이야기해도 갑주는 제게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는 가버리더군요. 너무 화가 났지만 상종 자체를 말아야겠다 싶어서 일단 사돈네와 간단하게 인사를 한 후 먼저 집으로 향했습니다. 졸로푸트라. 뭔가 이름이 보통 약은 아닌 것 같아서요. 호기심이 동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야, 이거 우울증 약이잖아? 갑주가 먹고 있던 약은 다름 아닌 우울증 약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간 갑주가 보였던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이유를 알겠더군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그따위 짓을 한 거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약통 말고도 다른 약통 몇 개가 더 보였으니 어떤 정신적 문제가 더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죠.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다름 아닌 갑주의 전화였습니다. 솔직히 너무 꺼림칙하고 받고 싶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적당히 무시하면 자기도 사람인데 알아서 눈치채고 연락하지 않겠지. 하지만 갑주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며칠째 전화를 하는 거야? 진짜 미쳤나 봐. 매일 계속 제가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었어요. 하도 자주 진동이 울리니까 나중에는 휴대폰 배터리가 없을 지경이더라고요. 정말 얘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끝이 안 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마침내 전화를 받고 나서 들은 첫마디. 그 한마디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갑주의 목소리는 평안했거든요. 하지만 저도 나름 마음의 준비는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답할 수 있었죠. 나야 잘 지냈지. 그런데 갑주 넌 얼굴도 참 두껍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를 네 개인전에 초대해서 그 망신을 줘놓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전화를 걸 수 있니? 저는 그때 이 말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갑주가 당황을 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뻔뻔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뻔뻔하다는 인정을 또 뻔뻔하게 하는 걸 들으며 저는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갑주가 말을 이어서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만회하고 싶어요. 어머니 곧 생신이시잖아요. 제가 한강에 정말 좋은 곳 예약했거든요. 갑주야, 나 이제는 정말 무서워지려고 그런다. 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랑 다툼이 있었어. 그런데 또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온다고? 저는 그날 갑주의 만남 요청을 거절했어요. 절대 만나고 싶지 않다고 몇 번을 말했죠. 아무튼 난 분명히 말했다. 나도 사람이야. 마음이 정리되고 화가 풀릴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고 그 정도 거절은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갑주가 눈이 펑펑 오는 날 집 앞에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어머니, 저 왔어요. 제가 자기 전화를 싹 다 무시하자 갑주가 선택한 방법은 무작정 저희 집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파트 사람들 다 들리게 제가 사는 아파트 동 앞에서 목소리를 힘껏 높여 외치더군요. 어머니 며느리 왔다고요. 이제 그만 노여움 좀 풀어주세요. 목청은 또 얼마나 큰지 그렇지 않아도 울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갑주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나와주세요. 302동 1108호 주연자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시어머니. 바깥에서 돌아다니던 사람들도 하나둘 저의 집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망신인 건지 그냥 눈 감고 귀 막은 채 무시하려 했지만 폭설까지 내리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옆집에서 참견까지 하더군요.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러다 사람 잡겠어요. 벌써 반쯤은 눈사람이 된 것 같던데.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시끄럽고요. 이웃의 항의까지 들으니 저로서는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갑주가 들어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갑주는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쏟아내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정말 화 많이 나셨죠? 그냥 연기가 아니라 정말 눈물 콧물을 찔찔 짜면서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아주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러느라 자기 옷이랑 머리에 묻은 눈은 또 거실 사방에 녹아서 난장판이 되고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단 진정해라. 따뜻한 차 타놨으니까 좀 마시고. 아니요. 전 그럴 자격이 없는 년이에요. 이 나쁜 년, 이 나쁜 년.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갑주가 자기 뺨을 때리더라고요. 자해까지 해대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대체 애가 왜 이래? 갑주야, 너 정말 네 시엄마 앞에서 자꾸 이렇게 할래? 죄송해요. 전 그냥 어머니랑 너무 화해가 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요. 결국 갑주가 원하는 건 저의 생일을 기념해서 자기가 예약한 한강뷰 레스토랑에 가고 거기서 화해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만하고 오늘은 이만 돌아가라. 하지만 저도 완강했어요. 이미 갑주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찍은 상태인데 그런 아이에게 뭐라고 해야 하나요? 하나, 역시 그렇죠? 그럼 전 그냥 집에 가는 길에 한강에 뛰어들어 죽어버릴까 봐요. 아니다, 그냥 지금 죽을게요. 벼랑간 갑주가 비명을 지르면서 베란다로 뛰어가는 거예요.
웃긴 건 전 겨울에는 항상 베란다 문을 단단히 잠가 놓거든요. 갑주가 그 잠금을 풀지 못해서 낑낑대다가 곧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저랑 같이 한강 가주세요. 그래, 알았다. 알았으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정말요? 정말이시죠? 마침내 제가 어쩔 수 없이 가겠다고 하니까 갑주가 그제서야 땡깡을 멈추더군요. 알았으니까 제발 내 집에서 좀 나가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너 때문에 동네 망신도 당하고 이게 대체 뭐니? 해. 죄송해요, 어머니.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본 거였어요. 갑주, 이 아이. 정말 정신적으로 아프구나. 저는 할 말을 잃고 얼른 녀석을 내보냈습니다. 진이 다 빠지더군요. 다음 날 자성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잘 지내기는 개뿔이. 네가 맡기고 간 와이프 때문에 정말 죽을 맛이다. 라는 말이 치밀었지만 저는 억지로 웃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해외에서 고생하는 우리 아들 걱정시켜서 무엇하나요? 나야 뭐 별일 없지. 자성이 너야말로 잘 지내고 있니? 네. 엄마랑 갑주랑 둘이 못 본 지 오래돼서 너무 보고 싶어요. 조만간 한국 들어갈 거예요. 엄마한테는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갑주는 뭐라고 안 하든? 갑주요? 그냥 좋아하죠. 그런데 걔도 제가 없는 삶에 적응했나 봐요. 천천히 일 보고 와도 된다고 하던데요. 걔가 그랬다고? 네. 자기는 어머니랑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라던데요. 자성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일단은 꾹 참았습니다. 녀석이 돌아오면 그때 천천히 이야기해야겠다 싶어서요. 하지만 저는 점차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갑주, 저 아이 확실히 제정신이 아니야. 저런 아이랑 우리 자성이가 계속 함께 산다는 건 절대 안 되겠어. 저는 원래 아들네 인생에 개입하는 편이 아니지만 그때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갑주의 병적인 행동들. 그것들을 겪으면서 이대로 방치했다간 우리 자성이까지 피폐해지겠다 싶었거든요. 시어머니인 나한테도 기싸움을 걸고 자빠져 있는데 지금 당장은 자성이에게 숨겨도 언젠가는 본색을 드러낼 거야. 엄마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런 정신병자를 아들의 곁에서 치우는 것. 그것이 저의 의무라는 결심이 들더군요. 이번에 내 생일 파티 때 확실히 말을 해놔야겠어. 그렇게 마음을 굳힌 채 저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갑주는 자기 차를 타고 가자고 했지만 저는 다른 일정이 앞서 있다는 핑계로 개인 차를 타고 갔어요. 갑주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만약 서로 또 의견이 충돌하면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불편하겠나요. 갑주가 예약한 레스토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니? 정말 분위기 좋지 않아요? 응, 그러네. 전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머릿속으로는 그저 갑주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아픈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한 걱정으로만 가득했죠. 간단한 생일 축하를 뒤로하고 저의 마음을 차분하게 준비시킬 무렵 갑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오늘 따로 부탁드릴 게 있어요. 부탁? 네, 그게. 일전에 어머니 은사님이라는 강코치님 있잖아요. 그분 남편이 그때 보셨던 것처럼 미술 쪽에서 나름 유명한 협회를 운영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갑주가 침을 꼴깍 삼키다 말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큰 작품 하나 그리고 싶은데 비용이 걱정이라서요. 보통 그런 스포는 협회장님들이 알아주시는데
어머니께서 괜찮으시다면 혹시 은사님께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짧은 순간 번뇌가 들었습니다. 원래라면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곧 제가 해야 할 말. 갑주의 정신병세와 그로 인한 자성이와의 관계제고 그것을 이야기할 교두보로 삼기에 좋다는 판단이 들더군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칼을 뽑았어요. 그래, 알겠어. 내가 코치님께 말씀을 드려볼게.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대신 나도 한마디는 해야겠네.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요? 갑주 너 정신과 약 먹고 있는 거지? 네? 아, 네? 그런데요? 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지난 시간 동안 너랑 문제를 겪으면서 솔직히 너무 힘들더구나.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성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야. 자성 오빠한테 피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빠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응, 내 판단에는 그래. 아, 그러시구나. 어머니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구나. 갑주의 반응은 예상과는 달리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그저 차분하게 눈알을 굴리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죄송해요, 어머니.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해져서. 괜찮으시면 같이 좀 걸으실래요? 이해는 되었습니다. 저라도 놀랐을 테니까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갑주와 함께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저기 다리 위를 좀 걷고 싶어요. 식당이 한강 다리 바로 근처라 강이 내려다 보이는 다리까지는 금방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기온은 영하 10도. 역대급 한파였죠. 너무 춥지 않니? 특히나 다리 위는 더욱 그럴 텐데. 추우시면 어머니는 여기 계세요. 저는 강바람이라도 맞아야 정신이 들 것 같아요. 갑주가 말을 마치고 먼저 뚜벅뚜벅 걷기 시작하더군요. 쟤 저러다가 혼자 한강에 뛰어드는 거 아니야? 순간 걱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추운 날씨라 다리를 건너는 사람은 저랑 갑주 둘뿐이었습니다. 갑주는 한참을 말없이 걷더군요. 그럴 만도하다 싶었어요. 자기 정신병을 이야기하고 우회적으로 말했지만 이혼 가능성도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런데 다리 중간쯤 왔을 때 갑주가 우뚝 멈춰서더군요. 그러고는 저에게 돌아섰는데 그 얼굴이 서늘한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 요상할 만큼 기이한 눈가를 뜨고 있더군요. 어머니, 응, 갑주야. 어머니께서는 그럼 제가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말을 빙빙 돌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래, 지금은 그렇게 보인단다. 하지만 정신병도 결국 병 중에 하나일 뿐이야.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거고. 아니요.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을 거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병자로만 보는 것 같아요. 갑주가 싸늘하게 말하더니 다리 난간에 몸을 위태롭게 기대더군요. 위험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저희가 서 있는 대교의 난간은 낮은 편이라 마음만 먹으면 강에 뛰어드는 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갑주야, 위험하니까 좀 물러나라. 강바람도 세지 않니? 어머니께서는 그럼 저 같은 정신병자에 대해 정말 은사님께 말씀드려 주실 거였나요? 그래, 그건 진심이었어. 아니요. 솔직히 이제는 그것도 못 믿겠네요. 말을 하며 갑주가 난간에 걸터앉더군요. 정말 위험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황급히 곁으로 다가가 녀석을 붙잡았죠.
이러지 말라니까. 위험하게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갑주는 제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 같은 정신병자를 어머니는 애초부터 제거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결국 오늘 하신 말도 자성 오빠랑 이혼하라는 소리잖아요? 그게 아니야. 일단은 내려와서 말하자. 응. 아니요. 전 그냥 여기서 죽고 싶어요. 말을 하며 갑주가 난간을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러지 말라니까. 진짜 애가 미쳤나 봐. 어거지로 말리느라 제 몸까지 난간 너머로 튀어나갔어요. 이러다가는 둘 다 한강에 빠질 것만 같았죠. 그런데 그때 갑주가 제 양 어깨를 붙잡더군요. 그러고는 눈을 희번덕이며 광기 어린 자기의 얼굴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니면 어머니가 죽던가요? 갑주야. 말을 하기가 무섭게 갑주가 저를 한강으로 떠밀었습니다. 하며 상황을 인지하기도 전에 차디찬 겨울 한강물에 온몸이 젖었어요. 준비 없이 깊은 물에 빠지면 가장 무서운 게 무언 줄 아시나요? 차가운 온도도 온도지만 그때 그 순간 제게 가장 큰 공포는 바로 어둠. 그렇지 않아도 깊던 밤. 며느리의 손에 떠밀려 빠진 한강물은 너무나도 춥고 어두웠습니다. 끄흡. 하지만 저에게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성이, 우리 아들, 녀석이 이제 곧 한국에 올 텐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저 미친 것이 멀쩡한 아내인 척 연기를 하며 자성이를 맞이할 텐데 그러다간 자성이마저 죽는다는 생각. 그 위기감이 저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수영 선수 출신답게 순간 대처를 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물에 젖은 겨울옷들이었죠. 너무 무거워서 최대한 빨리 옷들을 벗었어요. 너무 추워. 하지만 무겁다고 옷을 벗으면 금세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벌써 심장이 몸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상하게 뛰고 있었어요. 가까운 육지를 향해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방의 불빛만 보일 뿐 천지분간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 계신 겁니까? 불빛, 그리고 보트의 모터 소리. 뭐가 뭔지는 몰랐지만 저는 불빛을 향해 온 힘을 다해 헤엄쳐 나갔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사람 있어요. 한강의 물살을 뚫고 가기에는 제 늙은 몸에는 점점 한계가 왔어요. 무엇보다 너무 추워서 손발이 빠르게 굳어가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보트의 불빛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저를 찾은 건지 판단이 되지 않았어요. 눈앞이 안 보여. 정신이 점점 아릿해지더군요. 이대로는 끝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앞에 주마등이 스쳤어요. 인생의 즐겁고 슬펐던 순간들, 자성이가 태어나던 날, 그리고 시대회에서 결승선을 넘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까지. 그 순간 새 힘이 났습니다.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이 온몸을 지배했어요. 저기 있다. 빨리 움직여. 할머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마침내 다다른 보트. 기적적으로 저를 구출해 준 것은 늦은 밤 순찰을 하던 119 보트였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담요 좀 더 가져와. 할머니를 안으로 모셔. 물 밖으로 나오니 제 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체감이 되더군요. 온몸이 얼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빨리 복귀하자. 저체온증 증상이 보여.
그날 구급대원 분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전 꼼짝없이 죽었을 겁니다. 제가 깨어난 것은 병원이었어요. 눈을 뜨니 자성이가 초췌해진 얼굴로 서 있더군요. 엄마, 드디어 정신이 드세요? 아들의 얼굴에는 선명한 눈물 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꼬박 이틀 동안 혼수 상태였다더군요. 그나마 높은 다리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몸이 온전했다고요. 만약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면 어디가 부러지거나 곧바로 정신을 잃어서 사망했었을 거라더군요. 자성이가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생일을 같이 축하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갑주는 잠시 말을 멈추었던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갑주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니.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를 한강으로 밀어뜨린 갑주의 만행은 CCTV에 똑똑히 찍혔고 무엇보다 지나가던 차들이 즉각 신고를 해서 곧바로 검거되었다고 하더군요. 엄마, 왜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던 거예요? 장인어른하고 엄마 은사님께 들었어요. 전시회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다면서요. 제 침대 곁에는 자성이가 가져온 저의 생일 선물들이 포장도 뜯지 못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내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저 먼 타지에서부터 온 우리 착한 아들, 어미의 마음이란 게 참 뭔지 온몸이 아픈 와중에도 자성이 속상한 것부터 보이더라고요. 자성아, 선물을 열어보고 싶다. 네? 지금이요? 엄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냥 푹 쉬세요. 아니,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더 나아질 것 같아서 그래. 우리 같이 열어보자꾸나. 저의 말에 자성이가 떨리는 손으로 선물을 제 무릎에 놓아주었습니다. 붉은 리본을 풀고 선물을 열자 자성이가 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금팔찌네? 제가 나지막이 말하자 자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결승선을 뜻하는 골든 라인이에요. 엄마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결승선, 그 결승선을 언제나 넘고 싶으셨다고. 자성이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수 시절 넘지 못했던 결승선. 그리고 한강에서 생사의 고비에서 또다시 보였던 그 결승선. 하지만 자성이가 준 선물을 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고작 결승선 따위가 아니라 자성아, 내 아들.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아. 나의 아들, 나의 보물, 자성이, 그리고 나의 가족. 그것이 다른 어떤 우승이나 결승선 통과보다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구치소 면회실학. 자성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에게도 그리고 갑주에게도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면회실 안에서 잠시 기다리자 죄수복을 입은 갑주가 곧 들어오더군요. 그 사이 녀석의 얼굴은 많이 야위었더군요. 자성이에게 듣기로는 정신병력을 이용해 계속해서 감형을 받으려고 했다고 들었어요. 당신이 왜 여기에? 자성이를 보고 잠시 밝았던 갑주의 얼굴이 저를 보고는 곧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그 아이를, 저를 한강으로 밀어서 죽이려 했던 여자를 바라보았어요. 듣자 하니 어떻게든 감형을 받으려고 한다지. 갑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탄원서를 써줄 사람을 찾고 있지만 가족 외에는 써주는 사람도 없었고 말이야.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갑주를 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널 위해 탄원서를 쓸 생각이다. 저의 말에 갑주가 고개를 들더군요. 마치 자기가 못 들을 걸 들었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아니, 당신이 도대체 왜요? 차라리 욕을 하세요.
전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미치고 못된 년이라고요. 갑주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차라리 자신을 욕하는 게 나았을 거라는 듯 마치 칼에라도 찔린 듯 고통스러워 보였죠. 저는 그런 갑주를 보며 말했어요. 지난 몇 개월간 갑주 생각만 해도 트라우마가 왔으면서도 그럼에도 갑주를 보기 위해 와야 했던 이유를 말할 때였습니다. 갑주야, 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이 아니라고. 그만하세요. 비록 잘못을 했지만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저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네 인생의 결승선으로 향하는 걸 포기하지 마라, 갑주야.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대체 왜 자꾸. 버티고 버티던 갑주가 더 이상 못 이기겠다는 듯 고개를 웅크리고 오열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죄송하다 못해. 정말로 죽고 싶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다른 오열이었습니다.